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먼 미국에서 이 앞에 계시는 또 한국 분들 얼굴 보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색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AWS의 리인벤트 컨퍼런스에서 와서 한국 사람이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는 게 조금 신기할 거고, 특히나 약간은 제가 거의 서울말에 가까운 말을 하지만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신기하실 건데요. 저는 AWS 코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양승도라고 합니다. 먼저 리인벤트 2023 한국어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와 함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저와 저희 고객사의 두 분의 CTO님을 모시고 보안과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어떻게 확장성 있고 때로는 혁신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습니다. 혁신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이 두 가지 단어가 이제는 정말 낯설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은 지겹기까지 한 그런 두 가지 단어인데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혁신과 전환을 통해서 비즈니스 성과를 가속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오늘 가치, 그리고 성공, 그리고 융합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짧게 전반부에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고객사의 CTO 분을 모시고 실제로 AWS를 활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성과를 가속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그분들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조금은 놀랍기도 하지만 조금은 약간은 울고 싶은 그런 조사 결과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기업의 임원분들께 저희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성장 전략에 있어서 혁신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약 84%의 고객사 임원분들께서 정말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성공 전략에 있어서 혁신이라는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모두 다 한결같이 답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울고 싶은 결과인데요. 그분들 중에 6% 정도의 임원분들만 이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실 겁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실험을 하시고 회사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도 투자를 하시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체적인 혁신의 결과, 퍼포먼스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하신다는 분들은 6%밖에 없다고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이 맥킨지의 글로벌 이노베이션 서베이라고 하는 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것처럼 혁신이라는 것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겹도록 이야기를 많이 들은 혁신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증해 주는 거죠. 저도 한국에서 저희 고객사의 임원분들을 만나 뵈면서 회사의 비즈니스의 혁신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많은 리소스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미닝풀한 의미 있는 비즈니스 결과를 아직 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혁신이라는 것들, 전환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결과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앞에 말씀드렸던 의미 있는 비즈니스 결과는 과연 뭘까요? 저는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혁신을 통해서 가지고 가실 비즈니스의 결과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객들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고객들의 경험들을 차별화시켜주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경쟁력일 것이기 때문에
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향상하는 것도 비즈니스에 사실은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일 거고요. 서비스의 시장 출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것 또한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되게 중요한 거죠. 회사는 비즈니스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 수익을 창출하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회사에서 투자하는 비용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회사에서 원하는 의미 있는 비즈니스 결과물일 겁니다. 이게 혁신의 결과물이어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고객을 그 중심에 사실은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사명이죠. 회사의 사훈 같은 사명인데 익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존의 사명이 뭐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자라는 게 저희 아마존의 사명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사명 때문에 이 매년 저희가 이 라스베가스에서 리인벤트라고 하는 커다란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고객분들의 성공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자리들을 마련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의미 있는 그런 비즈니스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성공 요건이 뭐가 있을까 좀 짧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한 7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모든 것에 고객을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 상황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되게 빠르게 해야 된다. 어떻게? 고품질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 말씀드렸던 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회사가 만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로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서 내부적인 역량들을 강화하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실험들을 하다 보면 성공하는 실험도 있지만 실패하는 실험도 있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별한 실험을 해서 좋지 못한 결과들을 얻었을 때 용기를 준다거나 칭찬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분의 실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실험의 결과물, 실패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때로는 관대해져야 되고 이 실패를 조금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회사가 사실은 가져야만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통한 혁신들을 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실험들을 많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민첩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각각의 그 조직들은 굉장히 소규모의 조직들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조직이 조금 소규모로 만들게 되면 팀의 자율성들을 가져가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소규모의 팀이지만 그 팀이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 줄 때 이 끊임없는 실험을 통한 혁신들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장기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이런 총 7가지가 의미 있는 비즈니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공의 요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런 성공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제가 오늘 대비되는 2가지 좀 방식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회사에는 비즈니스 조직이 있고 기술 조직이 있죠. 비즈니스 조직과 기술 조직은 그분들이 목표로 하는 흔히들 목표가 원하는 목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조직은 어떤 혁신 내지는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시장에 대한 출시 속도를 어떻게 빨리 할 건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한편 기술 조직은 보안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가야 되고 때로는 비용을 최적화해야 된다. 이런 다른 목표들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사실은 다른 상대방 조직의 이 목표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사실은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성공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방식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융합이라는
이 키워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사실은 공통의 목표와 공동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혁신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인사이트를 찾아가고 그리고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두 조직은 비즈니스 조직과 기술 조직은 공동의 목표들을 사실은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때로는 비즈니스 조직과 기술 조직의 결과들은 서로의 상대방 조직에 원하는 결과들을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소개해 드렸다시피 지금부터는 의미 있는 비즈니스 결과를 이 AWS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두 고객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장립 CTO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CTO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립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블리츠라는 이름으로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일부 분들이 계시고 이제 금융권이 아니신 분들도 계신데,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희 카카오페이 증권이 활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례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고, 금융권이 아니신 분들은 금융권에서 어떤 것들을 지키면서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이 발표를 통해서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클라우드와 함께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펀드 서비스와 함께 새로운 투자 서비스를 출범하였고요. 이 펀드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의 결제 트래픽과 연결한 동전 모으기, 알 모으기, 자동 투자들의 서비스들로 확장을 했고, 이를 통해 누구나 소액으로도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문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2021년 7월 약 1년 만에 500만 계좌를 돌파했고요. 이는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출시한 지 1년 10개월인 2021년 12월 펀드 누적 투자금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투자 건수는 약 1억 8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카카오페이 증권만의 색깔을 담은 주식 서비스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2022년 4월 AWS를 도입하면서 MTS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2022년 8월 100만 주식 계좌를 돌파했고, 2023년 7월에는 카카오톡 내 주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별도의 앱 설치 필요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주식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MTS 처음 출시 모습입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을 제공하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고, 미국 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수점 주문과 카카오톡 친구에게 주식을 선물할 수 있는 기능들로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기능으로 주식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세운 세 가지 기술적인 도전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의 사용자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어야 했고, 사용자들에게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서비스는 펀드 서비스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 비즈니스의 성장에 맞춰서 기술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 변화 속도를 빠르게 유지할 수 있는 개발 문화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기술 도전 목표 하에 2022년 4월
MTS를 출시했습니다. 그 이후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적인 출시를 하기 위해 2022년 8월과 9월에 신규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EKS 기반 플랫폼 환경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계속 출시를 했고 2022년 12월에는 전체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환경을 통합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 비용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부터는 클라우드 비용 효율화를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2023년 6월 전체 워크로드를 그라비톤으로 전환했습니다. MTS를 준비하고 출시한 이후 서비스를 만들어 오면서 가장 많이 한 고민은 가용성과 확장성입니다. 이제 AWS를 도입하면서 고민한 것들과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선택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S를 준비하면서 초기에 구성했던 과정입니다.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00만 TPS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 트래픽이 항상 일정하진 않기 때문에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환경에 맞춰서 빠른 출시를 해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AWS의 오토스케일링, 코드 디플로이, 엘라스틱 캐시와 같은 관리형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 확장성과 운영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MTS를 출시하고 보니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확장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다음 미션으로 세우고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안정성과 확장을 고민하여 설계한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여러 개의 VPC를 사용했습니다. 각각의 VPC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적인 요소들을 녹여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도록 했고요. 이 VPC들을 엮어서 트렌치 게이트웨이로 통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DR 구성원에서 데이터 센터를 2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를 전용선으로 연결했고 이 전용선과 트렌치 게이트웨이를 DX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과 온프라미스 환경을 하나의 인프라로 바라보도록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데브옵스 플랫폼에 보안적인 요소, 매트릭스, 로그, 얼럿 등 이런 모든 기능들을 통합했고요. 코드를 관리하고 이미지를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 배포 승인 절차와 그 기록들을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데브옵스 플랫폼의 모든 것들을 자동화하고 운영 효율화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그들이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데브옵스 플랫폼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런칭할 수 있었고 확장하고 모니터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발맞춰서 고민해야 했던 비용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1년간 신규 서비스 환경만 30개 이상을 출시를 했습니다. 카카오톡 내 주식 서비스, 투자왕, 시세감지 주문, 주식 모으기, 스타터팩,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받침하고 있는 배포 시스템, 캐싱 플랫폼, 약정 플랫폼 등의 플랫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싶어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고 거기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주식 모으기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직 카카오페이에
카카오페이 증권의 주식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 보셨다면은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주식 모으기를 통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클라우드 비용 효율화를 하고자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MTS 출시 1년이 지나지 않은 채 약 2배 이상의 비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 서비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이 비용을 효율화하고자 함에 앞서서 이 각각의 리소스들을 식별하고 가시화하고 이것들의 비용 관리를 각 개발팀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비톤의 저렴한 비용 때문에 POC를 하고 있었고 이걸 도입함으로써 일어난 효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로드들이 트래픽에 맞춰서 유연하게 스케일인, 스케일 아웃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주간 그리고 주말, 야간에 트래픽이 줄어들어서 워크로드들이 스케일 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야간에는 아예 끄기도 하고 주말에 껐다가 테스트가 필요할 때는 또 켜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 개발팀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의 비용에 대해 알아야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비용 리포트를 발행하기 시작했고요. 이 부분은 일부 개발팀의 주간 비용 리포트를 캡처했습니다. 전주와 전월의 비용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더 효율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능들을 조금씩 추천을 해주고 각 서비스 개발팀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비용을 확인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계속 학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라비톤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도입하면서 몇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체 워크로드를 3개월 안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걸 목표로 세웠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자바, 코틀린, 고랭, 파이썬 등 모든 언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CI/CD 플랫폼에서는 간단한 설정만으로 그라비톤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했고 롤링 디플로이를 통해서 점진적 그리고 선택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 목표 하에 저희가 구성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테스트하고 CI/CD하는 데브옵스 플랫폼에서는 CI 단계에서 멀티 아키텍처를 이미지를 빌드할 수 있도록 했고 CD 단계에서는 x86 기반의 x86 계열 프로세서의 EC2를 그라비톤 프로세서의 EC2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개발자들은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의 설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그라비톤 이미지를 빌드할 수 있었고 각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배포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까나리 혹은 블루그린 등. 그래서 이렇게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그라비톤 프로세서를 적용을 했고요. RDS, 엘라스틱캐시, 그리고 오픈서치와 같은 요소들도 모두 그라비톤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그라비톤 프로세서로 마이그레이션을 한 전후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고 약 20%의 감소량을 보였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기대한 수치였고요. 조금 놀라운 점은 TPS, CPU, 레이턴시 등 성능 지표는 약 30%가량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POC 단계에서보다는 운영 환경에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본 사례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은 5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지금 그라비톤 적용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저는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페이 증권이 금융이라는 도메인에서 기술 혁신과 클라우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이끌려고 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 전략입니다. BCP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사용했고 AWS를 제3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며 클라우드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떤 서비스는 클라우드 환경, 어떤 서비스들은 온프라미스에 올릴 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 컴플라이언스 팀과 보안팀은 컴플라이언스적인 요소들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같이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서비스 중요도 평가, 서비스 보안성 검토, 서비스 모의 해킹, 서비스 인프라 취약점 진단 등과 같은 절차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릴리즈하기 전에 보안적인 요소들을 해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들이 휴먼 에러를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를 해서 운영 효율화를 꾀하고 있고요. 오딘 매니저를 통해서 클라우드 리소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듀티를 사용해서 잠재적 리스크를 초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멀티 VPC를 사용해서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이상 징후를 어떻게 하면 빨리 감지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KS를 사용해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을 더 가볍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어웨어를 사용해서 상세한 클라우드 상태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페이 증권은 AWS를 제3의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와 함께 금융 서비스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일상과 투자를 연결하여 기존의 투자 문화를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G바이크의 김영상 CTO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G바이크의 CTO로 일하고 있는 김영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바로 저희가 전형적으로 스타트업인데요. 스타트업에서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두 분야를 올해 저희 AWS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어서요. 이거에 대한 사례를 이번에 조금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여기에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보안 시스템은 아무래도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를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했는지 그것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약간 근본적인 어려움, 구현하기 어려운 거를 어떻게 시도해 볼 수 있었냐, 이것도 이번에 발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저희 쪽 서비스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G바이크는 여기 T에 나온 것처럼 직후라는 PM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PM 서비스, PM 쉐어링 서비스가 어떤 것이냐면 기존의 공중교통들 그 사이에 첫 번째 마일과 마지막 마일을 담당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여기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저희 스쿠터 또는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꽤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마켓 기준으로 보면은 요 그래프보다는 지금 더 많이 성장을 했다고 보이는데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은 아마 지난달 기준으로 저희가 한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출 기준이라는 거는 2021년 이후로 저희가
꾸준히 성장을 해서 아마 올해도 올해 말 돼봐야 알겠지만 아마 매출로만 봐서는 아시아에서 1위를 이번에도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리소스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을 도전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직 개발 인원이 30명도 안 돼요. 그리고 연역이 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릴 환경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원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건 어느 저희 계시는 스타트업이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는 개발의 환경을 좀 편하게 빠르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개발을 해왔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와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보안 시스템이라는 거를 원래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최대한 어떻게 해야지 서비스를 늘릴까, 서비스를 성장시킬 것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안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라는 미션이 주어져 버렸어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개발자 출신이고 개발만 하던 사람이고 냉정하게 제가 보안을 잘 아느냐?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했는데 다행히 AWS에서 그런 거를 같이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올해 좀 추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저희가 전기 용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배터리를 어떻게 교체하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미션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에도 기존에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그냥 처리해라 했는데 이제 조금 몇 년도 쌓이다 보니까 이거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는 대부분 직영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캠프에 저희에서 직영을 캠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캠프마다 어떤 캠프는 효율이 되게 좋고 어떤 캠프는 효율이 낮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낮은 쪽에 있는 캠프를 좀 더 효율을 높게 하면 우리 쪽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는 저희가 언제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두 팀과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아마 하반기까지 일을 같이 하게 됐고요. 보안 시스템은 AWS의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과 함께 진행을 했고 그리고 신규 시스템은 프로타임 SA 팀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 저희한테 되게 어려웠던 내용인데요. 보안을 어떻게 만들까? 요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SMS라는 용어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요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미션을 받았어요. 이걸 안 하면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찾아보고 했지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선 ISMS라는 건 뭐냐면은 K사에서 기업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정보 보안 관리 인증 제도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인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이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보호 대책 요구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내용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첫 번째는 운영 조직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은 저희는 첫 번째까지는 이제 진짜로 이 인증을 진행을 하게 될 때 아마 2024년에는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때 아마 1번도 아마 만족시키게끔 아마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의 보안 이쪽 시스템만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 그래서 두 번째 측면만 아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거는 공동 책임 모델이라는 게 이러한 클라우드 시스템, 특히 AWS를 사용하게 되면 있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IaaS든 SaaS든 플랫폼이든 여러 가지 많이 서비스를 아마 사용하시게 되실 거예요. 이 중에서 AWS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ISMS의 2단계에 있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저희가
인증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공동 책임 모델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 AWS 위에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구현하는 서버, 플랫폼을 쓴다면 거기에 있는 뭐 소스들,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데이터들, 요 정도만 보안을 인증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 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AWS의 컴플라이언스를 신청을 했고, 이거에 이제 공동 책임 모델도 같이 이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저희 시스템이 아주 간단한 건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M 쉐어링을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고객이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앱 서비스를 담당하는 레이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 IoT 서비스, 그러니까 PM을 직접적으로 커넥션 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레이어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보안을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보안 작업을 위한 AWS 팀과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나올 텐데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컨설팅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보안 시스템에서 필요한 내용, 인증에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죠. 그래서 그쪽 팀과 저희 팀과 모여가지고 이 관련된 내용으로 열심히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결과 리포트를 받고 그 결과 리포트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스템화를 했어요. 크게 보면은 뭐 많이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프라울러라는 툴을 우선은 처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쉘 스크립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울러에서 지원을 못하는 여러 가지 뭐 이아스에 있는 뭐 OS를 이제 취약점을 체크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과 리포트를 받았는데요. 총 한 10,000건 가까이 되는 것 중에 약 25% 정도가 미흡하다고 나왔고요. 실제로는 이 내용 중에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내용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런 부분은 꼭 고쳐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한 것을 저희는 이것을 퀵픽스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중에서 한 80% 정도는 현재는 고친 상태입니다. 이것도 꾸준히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고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보안 시스템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거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AWS 시큐리티 쪽에 그 5 코어 에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씩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IAM이라는 코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스템에 접근을 하느냐, 어떻게 권한 처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텍티브 컨트롤이라 그래서 현재 상황, 서버의 상황은 어떠냐, 서비스의 상황은 어떠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느냐, 요것을 좀 본 거고요. 세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실제 서비스의 그러니까 VPC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아스에 있는 EC2 서버 어떻게 접근하니, 그리고 이쪽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니, 이런 것을 좀 본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데이터 프로텍션이라 그래서 저희가 저장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보안이 되고 있니를 좀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알려주니,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결과 리포트를 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봤어요. 여기서 굿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뻔한 내용이니까 뭐 별로 설명을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마 문제점일 텐데요. 문제점은 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 보안 설정이나 구성 오류 등의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뭐 두 번째는 뭐 보안 설정에 대해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조금
로우 레벨로 가서 OS 측면에서의 보안 설정 계속 체크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게 모니터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식으로 로그를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하고 있는 직구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뭐 전담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ISMS 인증을 진짜로 받을 때 그때쯤 아마 구축할 것 같고요. 나머지 4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고민은 요 옆에 나온 것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치 서비스 아마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배치 서비스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툴을 이제 주기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리포팅을 텍스트 파일로 하고 그걸 저희가 로드해가지고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구축해 놨고요. 그래서 아까 8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꾸준히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다들 저희도 같이 스타트업에서는 시스템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유저의 레벨별로 이 사람은 어디까지 접근하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접근한다를 VPN 서버 자체에서 여러 가지 VPN 서버를 제공을 해가지고 그 접근하는 권한을 계속 나누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어떻게 쌓을까? 이거는 맨날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RDB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몽고에다 집어넣자, 또는 AWS에서는 클라우드 와치라는 아주 좋은 서비스가 있죠. 그러다가 뭐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엘라스티서치에다가 다 로그를 집어넣어 버리자라고 결정해서 이쪽으로 바꿔버렸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들 MSA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MSA는 모니터링이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로그 분석할 때도 참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예거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팀즈라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알람에다가 이제 저희 서비스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서버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알람을 통해서 팀즈에다가 알림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방법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더 할 수 있게끔 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있었던 2개의 레이어뿐만 아니라 지금 구축한 3번째 레이어인 그 시큐리티 레이어를 하나를 더 구성을 했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2024년 아마 내년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ISMS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얘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교체 경로 최적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PM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물리랑 굉장히 비슷해서 어떻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킥보드 또는 전기 자전거를 운용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 중에서 배터리를 어떻게 교체하느냐가 되게 간단한 일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프로토타이핑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PM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어디든지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PM의 위치는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직원도 비슷해요. 직원도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캠프의 팀장이 그 팀원한테 너 이 주변에 있는 배터리를 교체해 와라고 했던 게 기존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그냥 요 캠프 주위에 몇 킬로 내외에서 뭐 배터리를 교체해 오면은 잘 되지 않겠냐. 근데 실제로 저희 캠프별로 조사를 하면 거의 20-30%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비용을 20-30% 더 써가지고 배터리를 교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이거 어떻게 할까 막 맨날 고민만 하다가 이번에 AWS랑 같이 한번 교체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토타이핑만 진행을 했고요. 2가지 목표를 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일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포스트맨 프로블럼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NP 하드죠. NP 하드 문제인데 간단한 것 같으면서 굉장히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걸 한번 써보자. 옥타 플래너 같은 프로블럼 솔버를 서버화 시켜가지고 요걸로 한번 처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봤던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프로블럼 솔버를 내부 AWS 클라우드 안에 넣어놓고 이걸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 프로블럼 솔버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주어졌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4단계로 이것도 작업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블럼 솔버를 사용하는 법하고도 되게 유사한데요. 글씨가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저희가 교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의를 우선 일반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데이터 엔터티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고 이것을 이제 코드화 시켰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 정의에서 나왔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생성을 해서 이분까지도 코드화 시켜서 실제로 돌린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커스터머한테 보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내부에 있는 그 서버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화면에서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떤 위치에 있는 캠프 1한테 배치해라.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배터리를 교체해라라는 게 나온 화면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은 딱 여기까지 했고요. 실제로는 이거는 어느 경로로 이거를 처리해라까지는 아직 못했어요. 지금은 말 그대로 잡을 스케줄링하는 거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터리를 교체해라까지를 프로토타이핑으로 해봤고요. 현재는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고 요 다음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지오 정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바로 지오 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좀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최적화 알고리즘을 보완한다고 써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AI를 통해 가지고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배치하는 게 좋겠냐 또는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만들고 있느냐를 추가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거 가지고 이제 한 내년 정도에는 써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WS 프로페셔널 팀과 저희는 이제 보안 작업을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프로토타이핑 SA 팀과 바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프로블럼 솔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토타이핑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적은 리소스를 사용했어요. 저희 개발 인원은 2명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안 작업 같은 경우는 6주 작업,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 같은 경우는 3주 작업만으로 완료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좀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뽑을 여유가 저희가 그렇게 되진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지바이크는 매출 기준으로 현재 1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제 예상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올해도 1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는 이제 1억 라이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1억 4천 정도, 400만 정도의 라이딩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글로벌 서비스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딱 오기 전에 마침 저희가 이제 LA에 17일 날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LA를 들릴 일이 있으시면 저희 바이크를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괌까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서비스에서 하나의 서버에서 이렇게 글로벌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베트남도 그렇고 미국도 더 많은 영역에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양승도님이 마무리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카카오페이 증권의 장립 CTO님과 지바이크의 김영상 CTO님께서 소중한 경험들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해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맺은 말로 준비한 것은 이 슬라이드 한 장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두 고객사의 CTO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여러분들의 이목을 끌었던 그런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가용성, 확장성, 신뢰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 그리고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ESG, 보안, 규정 준수, 그리고 혁신까지 사실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미션인 거죠. 이런 미션들을 사실은 AWS 클라우드 위에서 잘 해결하고 계시는 수많은 고객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바이크 그리고 이번 리인벤트에서 발표되는 수많은 고객 사례들이 사실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AWS도 사실은 카카오페이 증권과 지바이크와 함께 일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달려갈 것들을 약속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말고 내일 모레 계속 있습니다. 작년 리인벤트에는 이 한국 고객분들을 모시고 한국어로 발표를 하는 세션이 한 세션이 있었는데 작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한국 고객분들이 리인벤트를 참석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1,000몇백 명의 고객 및 파트너사들이 사실 한국에서 지금 라스베가스에 와 계신데 사실은 이 한국 고객분들의 관심도로 인해서 저희가 총 4개의 이 브레이크아웃 세션과 그리고 라이트닝 토크 2개의 슬롯을 이 리인벤트 조직으로부터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서벌레스와 그리고 컨테이너를 통한 커리어 전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제조회사가 AWS의 AI ML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융과 이커머스에서 제너레이티브 AI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경험을 좀 나눌 브레이크아웃 세션들이 있으니까 꼭 관심 있게 조금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일주일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고 특히나 AWS 이 컨퍼런스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꼭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